2024년 10월 29일 새벽 3시 17분이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는 그 시각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50층 전면 통유리창에 황동빛 글씨로 새겨진 강력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새벽 가로등 빛을 받아 낮게 빛났다. 그 간판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10월의 한강은 잿빛이었고 그 잿빛 위로 바람이 비스듬히 지나가고 있었다. 강혁은 그 새벽에 사무소의 응접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날 아침 일찍 배달된 일간지 한 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사회면 한 구석에 실린 2줄짜리 기사를 3번 읽었다. 서울 종로구 소재 출판사 대표 부인 자택에서 변사, 경찰 식중독 자연사로 잠정 결론. 부검 결과 일주일 내 발표 예정. 기사에는 이름도 없었고 출판사 이름도 없었다. 주소도 없었고 나이도 없었다. 2줄이 전부였다. 그러나 강혁은 그 2줄짜리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무엇인가가 명치 끝에 와 닿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다. 세종이 낮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세종은 강혁 탐정사무소의 최신 최강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었다. 사무소 한쪽 벽면에 고정된 대형 패널 안에 자리한 세종은 사무소의 모든 정보망을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분석하는 두뇌였다. 탐정님. 현재 새벽 3시 17분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일간지 5종의 사회면에서 동일한 변사 사건 기사를 감지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종로구 인근 소재 출판사 대표 부인의 자택 변사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현재 경찰이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교차 분석한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어제 오후 7시 40분이며 장소는 종로구 익선동 일대로 좁혀집니다. 강혁은 잠시 세종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익선동. 그는 그 지명을 머릿속에서 한번 굴렸다. 있는 것은 2줄짜리 신문 기사와 사무소의 이른 새벽 불빛이었다. 없는 것은 사망자의 신원과 사인의 구체적 내용이었다. 어색한 것은 식중독에 의한 자연사라는 경찰의 잠정 결론이 2줄짜리 기사로만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였다. 강혁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는 사무소의 통유리창 앞에 잠시 섰다. 새벽의 한강이 멀리 잿빛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는 형 강민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형, 오늘 종로 익선동 변사 사건 아는 거 있어? 답장은 3분 뒤에 왔다. 혁아, 나도 어제 저녁에 들었다. 비공식으로는 청송당 출판사 대표 부인 한미경 씨야. 1978년생. 경찰은 자연사로 결론 내리려는 분위기인데 내 감은 좀 다르다. 네가 궁금해할 것 같았어. 내일 얘기하자. 강혁은 그 문자를 2번 읽었다. 청송당, 익선동, 한미경. 그는 그 이름들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리고 잠시 후 인터폰을 눌렀다. 애나 씨. 이애나의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다. 분석화학 전문가 이애나는 강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직접 스카우트한 연구원이었다. 그녀는 치밀하고 사교적이었으며 담력이 강했다. 그녀는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혁을 탐정님이라 불렀다.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늘 숨겼다. 내 탐정님. 저도 방금 세종 알림 받았어요. 익선동 청송당 출판사 대표 부인 한미경 씨 건이죠. 내일 오전 이동 경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탐정님.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시지요. 청송당 출판사와 같은 익선동 골목 안에 소석당 출판사가 있습니다.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소석당 대표는 정인호 씨입니다. 1975년생. 탐정님이 4년 전에 직원 누명 사건을 해결해드린 바로 그분이에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4년 전에 그 사건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났다. 내일 오전 익선동으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탐정님. 무인 승용차 준비해두겠습니다. 강혁은 인터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다시 통유리창 앞에 섰다. 10월의 한강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 잿빛 위로 가는 바람이 지나갔다. 2줄짜리 신문기사 한 단락이 새벽 3시에 탐정사무소 안에서 천천히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4년 10월 29일 오전 10시 정각이었다. 강혁과 이애나가 탄 최고급 무인 승용차는 종로구 익선동의 좁은 골목 입구에서 멈췄다. 골목은 비좁았다.
양쪽에 한옥들이 낮고 가지런히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오래된 간판들이 내려앉아 있었다. 익선동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한옥촌이 형성된 동네였다. 1960년대까지 작은 출판사와 인쇄소들이 골목마다 들어서 있던 곳이었다. 세월이 흘러 인쇄소 대부분이 사라지고 카페와 음식점들이 그 자리를 채웠지만 골목 안쪽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 개의 오래된 출판사가 남아 있었다. 소석당과 청송당이 그곳에 있었다. 강혁은 골목에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주변을 훑었다. 형사 시절부터 몸에 밴 버릇이었다. 있는 것은 한옥담장과 나무 간판과 좁은 골목길이었다. 없는 것은 경찰 통제선과 수사 인력의 흔적이었다. 어색한 것은 골목 끝에 청송당 앞에 화환 하나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그 화환은 아직 비닐도 벗기지 않은 채였다. 소석당의 나무 간판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한자로 음각된 간판은 오래되었으나 단정했다. 강혁이 그 앞에 멈춰 서자 문이 열렸다. 정인호가 나왔다. 그는 1975년생이었다. 2024년 올해 49이었다. 강혁이 4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 한층 더 야위어 있었다. 흰 셔츠에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카디건에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져 있었다. 49의 사내가 자신의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도 모른 채 새벽을 보냈다는 뜻이었다. 강탐정, 와주셔서 고마우오. 미안하오 새벽부터 연락드려서. 강혁은 그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정인호의 전화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화는 오지 않았다. 강혁이 먼저 온 것이었다. 들어오시오. 소석당의 안쪽은 좁고 길었다. 양쪽 벽이 모두 책장이었다. 책장은 천장까지 닿아 있었다. 한국 근현대사 자료집과 일제강점기 신문 영인본과 한국전쟁기의 잡지 영인본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책장의 가장 안쪽에 정인호의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날 아침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사회면에 2줄짜리 기사 위에 정인호의 손가락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다. 이에 나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책상 위에 정중히 올려놓고 물었다. 대표님, 대화를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저희의 기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시오. 정인호는 천천히 신문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내렸다. 그 옆집 청송당의 대표 부인이요. 한미경 씨. 어제 오후 7시 40분에 자택에서 죽었소. 식중독으로 알려졌소. 경찰은 자연사로 잠정 결론을 내렸소. 부검 결과는 한 주 안에 나올 거요. 네. 그런데 강탐정, 나는 그게 자연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오. 그리고 정인호의 손이 가늘게 흔들렸다. 그 사건의 범인이 내 아내일까봐 두렵소. 응접실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이에 나의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깊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강혁은 정인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 안에서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표님,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호의 아내는 박혜린이었다. 1976년생으로 2024년 올해 48이었다. 두 사람은 1998년에 만났다. 1998년의 외환위기 무렵 정인호는 막 출판사를 차린 직후였고 박혜리는 그 출판사의 첫 직원이었다. 그녀는 본래 약학을 전공했지만 외환위기로 약국을 차리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던 중에 소석당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1999년에 결혼했고 2010년에 외아들 정은수를 얻었다. 강탐정, 우리 혜린이는 좋은 사람이요. 25년을 같이 살았고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정인호는 말을 멈추고 책상 서랍에서 한 권의 노트를 꺼냈다. 작은 가죽 노트였다. 그것은 그의 아내 박혜린의 일기였다. 그러나 그녀가 그것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정인호는 한 달 전까지 몰랐다. 한 달 전, 그러니까 2024년 10월 14날에 나는 우연히 이 노트를 보게 됐소. 아내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옷장 위쪽에서 떨어진 것이요. 나는 그걸 주워들었고 한 페이지만 잠깐 보려고 했소. 그러나 한 페이지를 보고 두 페이지를 받고 결국 전부를 봤소.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소. 정인호는 그 노트를 강혁에게 건네려 했다. 강혁은 받지 않았다. 대표님.
그 노트를 제가 직접 읽기 전에 대표님께서 어떤 내용을 보셨고, 그래서 어떤 의심이 생기셨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그 노트를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알겠소. 정인호는 노트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노트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소. 옆집의 그 여자.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이번 가을이 지나기 전에 끝낼 것이다. 그 옆집의 그 여자가 어제 죽은 한미경 씨요. 이에 나는 노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강혁의 시선을 보고는 손을 거두었다. 강혁이 정인호에게 물었다. 대표님, 사모님과 한미경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소. 길고 긴 일이요. 박혜린과 한미경은 같은 익선동 골목에서 25년을 이웃으로 살았다. 소석당과 청송당은 한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출판사는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청송당의 대표는 한미경의 남편 양창수였고 양창수는 정인호보다 5살 위였다. 두 사람은 1990년대 말에 같은 한국 근현대사 자료를 두고 경쟁한 적이 있었다. 그 경쟁에서 정인호가 자료의 일부를 선점했고 양창수는 그것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다. 그 일은 두 남자 사이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두 여자 사이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갔다. 한미경은 박혜린을 마주칠 때마다 가벼운 비웃음을 보였고 박혜린은 그 비웃음을 묵묵히 받아냈다. 박혜린은 본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한미경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말의 많은 부분이 박혜린의 흠을 짚는 데 쓰였다. 우리 혜린이가 그 사람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있어. 약사 자격증도 못 딴 약대 출신이 출판사 사장 부인이라고 거들먹거리네 하는 말이었소. 그게 2012년쯤이었소. 우리 혜린이가 그날 집에 와서 한 번 운 적이 있소. 평생 운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날 한 번만 온 거요. 그 뒤로는 그 사람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소. 이에나가 노트에 조용히 적었다. 약학 전공 2012년. 유일하게 운 날. 그러면 사모님께서 한미경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적은 없었습니까? 없었소. 골목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가볍게 하고 지나갔소. 그런데 한 달 전부터요. 우리 혜린이가 청송당에 자주 드나들었소. 처음에는 한 주에 한 번 그러다가 한 주에 2번 마지막에는 거의 매일이었소. 무엇 때문에 가는지 물어보면 청송당 사모님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약 좀 챙겨드린다 그러는 거요. 약을요? 그렇소. 한미경 씨가 1년 전부터 갑상선 약을 드시고 있었소.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위장약도 함께 드셨소. 우리 혜린이가 그 약을 청송당으로 가져다 드린 거요. 이에나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노트에 한 단어를 적었다. 1년 전부터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단어를 더 적었다. 갑상선 대표님, 그 약은 어디에서 처방받은 약입니까? 우리 혜린이가 직접 구해다 줬소. 종로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일반 약이라 그랬소. 강혁은 가만히 정인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에 한 가지 빛이 어렸다. 추궁의 빛이 아니었다. 한 사람을 마주보고 앉은 사람의 가장 조용한 기다림의 빛이었다. 대표님, 그 노트를 제가 이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정인호는 비닐봉투 여러 개를 함께 꺼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알약이 한 알씩 들어 있었다. 이것도 같이 분석해 주시오. 내가 한 달 동안 아내가 청송당에 가져간 약 봉투에서 한 알씩 몰래 꺼내 보관한 것이오. 만약 이 안에 위험한 것이 들어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혁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대표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모님이 한미경 씨를 해쳤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해치지 않았기를 바라십니까? 정인호의 두 눈에서 한 가지가 천천히 풀려나왔다. 해치지 않았기를 바라오. 강탐정, 나는 해치지 않았기를 바라오. 그런데 무서운 건 내가 그 바람을 갖는 것조차 우리 혜린이를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바람조차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은 그런 것이었다. 의심은 일단 시작되면 의심하지 않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의심은 모든 일상의 결을 자신의 색으로 물들인다. 대표님, 이 비닐봉투들을 저희가 가져가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모님과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만 조사의 명목이 아니라 그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자격으로요. 알겠소. 정인호의 어깨가 한번 깊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 들어간 힘을 풀어본 사람의 모습이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17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소속당의 안쪽 작은 다실에서 박혜린을 만났다. 박혜린은 단정한 회색 한복 위에 짙은 남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손등에는 48배 세월이 옅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강혁을 4년 만에 다시 본 사람으로 정중히 맞이했다. 강 탐정님, 오랜만이에요, 사모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해나는 다실 한쪽에 정중히 앉았다. 박혜리는 이해나의 둥근 안경을 보고 옅게 미소 지었다. 이분이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사모님. 이해나 연구원입니다. 참 단정하시네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박혜리는 직접 차를 우렸다. 그녀의 손놀림은 차분했다. 오랜 세월 차를 우려온 사람의 손이었다. 강혁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손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49의 남편이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는 동안 그 남편의 아내는 차를 우리는 손에 단 한 번도 흔들림을 보이지 않았다. 있는 것은 단정한 한복과 차분한 손과 부드러운 미소와 정중한 인사였다. 없는 것은 한미경의 죽음에 대한 동요였고 어제 오후 7시 40분의 알리바이에 대한 자발적 언급이었다. 어색한 것은 박혜린이 자신의 일기에 끝낼 것이다 라고 적은 사람이라기에는 너무도 단정한 모든 것이었다. 이해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모님. 어제 오후 7시 40분에 옆집 청송당의 사모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박혜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멈춤은 아주 짧았다. 그녀는 곧 차 주전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사모님께서 한미경 씨께 한 달 정도 약을 챙겨드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사모님이 갑상선이 안 좋으셨거든요. 제가 약학을 전공했어서 그냥 일반 약 정도로 챙겨드렸어요. 최근에 그 약을 더 강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셨다고요. 박혜리는 잠시 강혁과 이해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한 가지가 잠깐 어렸다가 사라졌다. 그것이 무엇인지 강혁은 그 순간에는 정확히 읽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의 색이 아니었다. 무엇인가를 숨기는 사람의 색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견디는 사람의 색이었다. 사모님은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정제를 좀 더 강한 것으로 부탁하셨고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너는 약사 자격증도 없는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셨고 저는 결국 약을 다시 가져다 드렸어요. 그 약은 어디에서 구하셨습니까? 종로의 작은 약국에서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안정제예요. 갑상선 약과 함께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종류로 골랐어요. 이해나는 그 약국의 이름을 받아 적었다. 박혜린이 말한 약국의 이름은 정인호의 책상 서랍에 있는 알약 비닐봉투들의 라벨에 적혀있던 약국 이름과 같았다. 박혜린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사모님,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일기를 쓰십니까? 박혜린의 손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쓰십니까? 네. 그 일기를 인호 씨가 보셨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박혜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두 눈에 한 줄의 빛이 흘렀다. 분노의 빛이 아니었다. 안도의 빛에 가까웠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네. 한 달 전 10월 열사흔 날에 인호 씨가 제 일기를 보셨어요. 옷장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욕실에 있을 때요. 그때 인호 씨가 제 일기를 한참 보시고 다시 옷장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그 페이지가 한 페이지 더 펼쳐진 채로 놓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페이지가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인호 씨가 제 일기를 보셨다는 걸 알았어요. 인호 씨는 제가 그걸 알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한 달 동안 한 가족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서로 모른 채 살아왔다. 정인호는 아내의 일기를 본 것을 숨기며 살았고
박혜리는 남편이 자신의 일기를 본 것을 안다는 사실을 숨기며 살았다. 두 사람의 의심과 두 사람의 침묵이 한 달 동안 같은 천장 아래에서 어긋난 채로 흘렀다. 사모님,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어떤 뜻으로 쓰신 것입니까? 박혜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쓴 거예요. 첫째는 옆집 사모님과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약을 가져다 드리지 않고 더 이상 그댁에 드나들지 않겠다는 뜻이요. 둘째는요. 둘째는 제가 옆집 사모님께 가진 미움을 제 안에서 끝내겠다는 뜻이었어요.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미움이었어요. 그 미움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 미움을 끝내지 않으면 제가 먼저 사람이 아니게 될 것 같았어요. 박혜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천천히 한마디를 더 보탰다. 그런데 강 탐정님, 그 문장을 이노 씨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노 씨는 두 번째 뜻이 아니라 첫 번째 뜻 너머의 더 어두운 뜻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한 달 동안 알면서도 이노 씨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본 그 문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노 씨가 제 일기를 보셨다는 사실이 두 사람 사이에 영원히 가시처럼 남을 테니까요. 저는 이노 씨를 보호하려고 그 가시를 제가 혼자 쥐고 있었어요. 강혁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16년의 강력계와 4년의 탐정 시절을 통틀어 사람의 침묵이 사람의 말보다 더 깊은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그는 여러 번 보았다. 그러나 그날 박혜린의 침묵은 그 어느 침묵보다도 깊었다. 사모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 사모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노 씨와 함께 종로의 한 다방에 있었어요. 이노 씨가 한 달 동안 잠을 못 주무시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먼저 데리고 나갔어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그 다방에 있었어요. 다방 이름은 청수다방이에요. 종로구 인사동에 있어요. 이에 나는 그 알리바이를 즉시 노트에 적었다. 그녀는 다방의 폐회로 화면 확보를 위한 절차를 머릿속으로 이미 정리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4시였다. 강혁과 이해나는 소속당으로 돌아와 박혜린의 가족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라고 적혀 있었다. 일기는 매일 쓰이지 않았다. 한 달에 한두 편이었고 어떤 달에는 한 편도 없는 달이 있었다. 그러나 2024년 10월에 들어서면서 일기의 빈도가 갑자기 늘었다. 10월에만 7편 그리고 10월 29일까지 8편이 쓰여 있었다. 강혁은 이해나와 함께 노트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책상 위에 작은 등불이 두 사람의 손에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2019년 1월 1일의 첫 일기에는 올해는 우리 은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좋은 한 해가 되기를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2020년의 일기에는 코로나 시기의 일상이 짧게 기록되어 있었다. 문제의 변화는 2021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2021년 10월의 한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옆집 사모님이 또 우리 은수를 두고 그런 말을 했다. 우리 은수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동네에 퍼뜨리고 있다. 우리 은수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2022년 봄의 일기에는 또 다른 일이 적혀 있었다. 옆집 사모님이 이노 씨의 출판사에 대해 저 집은 자료 도용으로 한 번 입에 오른 집이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노 씨가 4년 전에 누명을 벗었던 그 일을 굳이 끄집어내서 동네에 퍼뜨리고 있다. 강혁 탐정님께서 이 일을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 일은 이노 씨에게도 강 탐정님께도 알리지 않기로 했다. 내가 혼자 견디기로 한다. 강혁은 그 문장 앞에서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박혜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한 문장에서 새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누구에게도 옮기지 않으려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받은 모욕을 자신의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고 혼자 가두어 두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가둠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4년 10월의 일기는 한층 더 어두워져 있었다. 10월 7일. 옆집 사모님이 갑상선이 안 좋다고 들었다. 약을 챙겨드리기로 했다. 이노 씨와 양 사장님 사이의 일이
우리 여자들의 일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드리고 싶다. 화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 10월 18일, 약을 들인 지 열흘이 됐다. 사모님이 처음으로 나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차를 마시면서 사모님이 처음으로 우리 은수에 대한 그 헛소문을 사과했다. 눈물이 났다. 사람은 결국 사람이다. 이에나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다음 일기는 10월 20엿새 날의 것이었다. 10월 20엿새. 사모님께서 갑자기 약을 더 강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셨다. 갑상선 약과 함께 위장약도 챙겨달라고. 내가 약학을 전공했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을 부탁하셨다. 조금 망설였지만 사모님께서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해드렸다. 처음으로 사모님 댁에 안방까지 들어갔다. 안방 화장대 위에 사모님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사모님도 한때는 그저 한 사람의 신부였다. 다음 일기는 10월 말의 것이었다. 10월 24일. 사모님께서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다. 약을 더 강한 것으로 또 바꿔달라고. 나는 처음으로 거절했다. 더 강한 약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사모님이 화를 내셨다. 너는 약사 자격증도 없는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느냐고. 12년 전에 들었던 그 말이 1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모님 댁을 나왔다. 이 10월 28일. 사모님께서 어제 우리 집 문 앞에 약봉투를 두고 가셨다. 이걸 다시 채워서 가져와라는 쪽지와 함께 나는 한참을 그 봉투를 보고 있었다. 결국 약을 다시 채워 가져다 드렸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이번 가을이 지나기 전에 끝낼 것이다. 그것이 정인호가 본 그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의 아래에는 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정인호가 그 한 줄을 강혁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 한 줄이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한 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관계를, 이 비참한 관계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강혁은 그 마지막 두 문장을 3번 읽었다. 그리고 이에나에게 노트를 건넸다. 이에나도 그 두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녀의 안경이 한 번 등불의 빛을 받아 깊게 빛났다. 대표님, 강혁이 정인호에게 말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끝낼 것이다는 두 가지로 읽힙니다. 첫째는 이 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즉, 더 이상 옆집 사모님과 약을 매개로 한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둘째는 대표님께서 보신 그대로의 가장 어두운 해석입니다. 그 옆집 사모님 자체를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두 번째 해석을 보셨고, 그래서 한 달을 못 주무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그 한 달 동안 한 가지를 했소. 우리 혜린이를 몰래 관찰했소. 부끄럽지만 그렇소. 우리 혜린이가 10월 20엿새 날부터 청송당에 가져간 약봉투들의 약을 내가 몰래 한 알씩 꺼내 두었소. 약의 색깔을 메모해 두었고 약의 모양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소. 정인호는 책상에 또 다른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비닐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알약이 한 알씩 들어 있었다. 이걸 탐정께서 분석해 주시오. 만약 이 안에 위험한 약이 들어 있다면 그러면 나는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 비닐봉투들을 저희가 가져가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해치지 않았기를 바라신다면 그 바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동행하겠습니다. 의심을 키워가는 동행이 아니라 의심을 정직하게 풀어가는 동행으로요. 정인호의 어깨가 한 번 더 깊게 내려앉았다. 같은 날 오후 5시 22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청송당의 대표 양창수를 만나러 갔다. 양창수는 1972년생으로 2024년 올해 52이었다. 그는 깔끔한 검은 양복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내를 어제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그 슬픔은 다소 단정했다. 그 단정함은 오랜 세월 자기 자신의 표정을 통제해 온 사람의 단정함이었다. 들어오시오, 강 탐정. 박혜린 씨한테 강 탐정이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소. 강 탐정이 우리 집으로도 오실 거라고 예상했소. 양 대표님, 사모님 일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고맙소. 양창수는 두 사람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안방은 단정했다. 한쪽 벽에는 한미경의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1998년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그 옆에는 1997년 가을에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이 있었다. 한미경은 그 사진들 속에서 지금 박혜린이 그녀를 기억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사람으로 웃고 있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다른 결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양 대표님. 사모님의 갑상선 약 말씀입니다만 그 약은 누가 권하신 약입니까? 양창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모였다. 우리 집 사람이 1년 전부터 갑상선이 좋지 않았소.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소. 처방약은 꾸준히 잘 먹고 있었소.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우리 집 사람이 처방약 말고 옆집 박혜린 씨가 챙겨주는 일반 약을 같이 먹겠다 그러더이다. 그 일반 약을 종합병원의 처방약과 함께 복용해도 괜찮은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창수는 잠시 강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쭙지 않았소. 그러면 약을 두 가지 함께 복용하신 한 달 동안 사모님의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처음 2주일 동안은 좀 좋아지는 것 같았소. 잠도 잘 자고 식사도 늘었소. 그런데 10월 말부터 다시 잠을 못 자기 시작했소. 그래서 박혜린 씨한테 더 강한 약을 부탁해봐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나요. 이에나의 펜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양창수의 얼굴을 보았다. 양 대표님, 사모님께서 더 강한 약을 부탁하시기 전에 사모님 본인이 박혜린 씨께 직접 그 부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양 대표님께서 사모님께 박혜린 씨에게 부탁해라라고 권하신 것입니까? 양창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다시 한번 가만히 모였다. 내가 권했소. 강혁의 눈이 그 한마디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날 밤 11시 42분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종합상황실은 환했다. 송태풍 박사는 정인호가 건네준 비닐봉투 속 알약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나정희는 청수다방의 폐회로 화면을 확보해 박혜린과 정인호의 알리바이를 확인 중이었다. 폐회로 화면에는 어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두 사람이 다방의 창가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또렷이 잡혀 있었다. 박혜린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이에 나는 강혁의 책상 옆에 서서 그날의 모든 단서를 한 장의 화이트보드에 정리했다. 그녀의 손글씨는 단정했다. 있는 것은 박혜린의 일기와 끝낼 것이다라는 문장과 박혜린이 가져다 준 일반 안정제와 한미경의 사망과 박혜린의 완벽한 알리바이와 양창수의 권유였다. 없는 것은 박혜린이 한미경을 직접 해친 증거였고 박혜린이 약의 종류를 위험한 것으로 바꿔치기한 증거였고 박혜린에게 한미경을 죽일 실질적 동기였다. 어색한 것은 양창수가 아내에게 더 강한 약을 부탁해라라고 권한 그 한마디였다. 강혁은 화이트보드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두 눈이 한 단어 위에서 멈췄다. 양창수의 권유, 애나 씨. 네, 탐정님. 양 대표가 아내에게 더 강한 약을 옆집에 부탁해라라고 권한 시점이 10월 말입니다. 그 권유 이후 한미경 씨는 박혜린 씨에게 약사 자격증도 없는 주제에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박혜린 씨는 그 말을 듣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한미경 씨는 박혜린 씨 집 문 앞에 약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즉, 한미경 씨가 박혜린 씨에게 더 강한 약을 가져오라고 다시 한번 강요한 셈입니다.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첫째, 한미경 씨는 종합병원의 처방약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종합병원에 다시 가서 처방을 조정받으면 됐을 일입니다. 왜 굳이 옆집 박혜린 씨에게 그 일을 시켰을까요? 둘째, 양 대표는 왜 굳이 아내에게 박혜린 씨에게 부탁해라라고 권했을까요? 양 대표 본인이 박혜린 씨를 약학 전공자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양 대표 본인이 그녀의 이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나는 강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깊어졌다. 탐정님. 양 대표가 그 약을 매개로 어떤 서사를 만들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만약 한미경 씨가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옆집의 약학 전공자 아내가 한 달 동안 일반 안정제를 가져다 줬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양 대표가 미리 무대를 설계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박혜린 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약을 잘못 권한 사람이 되거나 더 나아가 약을 잘못 권한 척하면서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한미경 씨를 해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약일 수 있습니다. 송태풍 박사가 그때 종합상황실로 들어왔다.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그는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과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의 손에는 알약 분석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강탐정. 정인호 씨가 가져온 알약 17알 전부 분석했네. 결과는 단순하네. 그 알약들은 모두 박혜린 씨가 말한 그대로의 일반 안정제와 위장약이야. 시중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종류고 갑상선 약과 함께 복용해도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성분이다. 그러면 그 약 때문에 한미경 씨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 약만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네. 다만 한 가지 검찰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들은 정보가 있는데 한미경 씨의 위 내용물 검사에서 일반 안정제 외에 또 다른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네. 그 성분은 자몽 성분과 결합하면 갑상선 약의 흡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종류라고 하네. 만약 한미경 씨가 사망 직전에 자몽 주스를 함께 마셨다면 갑상선 약의 농도가 갑작스럽게 치솟아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었네. 이에 나의 안경이 한번 깊게 빛났다. 그녀는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다. 자몽이군요. 나정희가 그 자리에서 세종에게 즉시 검색을 요청했다. 세종의 화면에 분석 결과가 떴다. 레보티록신 계열 갑상선 호르몬제와 자몽 주스 동시 복용 시 약물 혈중 농도 최대 4배 증가 가능. 부정맥 및 심실세동 유발 가능성 있음. 갑상선 환자에게 자몽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의학 상식에 해당함. 송태풍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공식 경로로 들었는데 한미경 씨의 집 냉장고에서 미국산 자몽 주스 한 병이 반쯤 비어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하네. 경찰은 그걸 자연사의 근거로 보고 있어. 본인이 자몽 주스를 마시고 갑상선 약과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정리하려는 거야. 그런데 그 자몽 주스를 누가 가져다 줬는지 경찰은 아직 추적하지 않고 있어. 강혁은 화이트보드 앞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그 화이트보드 위에 새 항목을 하나 추가했다. 자몽 주스. 누가 언제. 2024년 10월 30일 오전 9시 22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청송당을 다시 찾았다. 형 강민혁의 협조 공문이 전날 밤 늦게 이미 도착해 있었다. 강민혁은 동생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다. 혁아. 신중하게. 강혁은 형 알겠어 라고만 답했다. 양창수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다. 그는 강혁과 이해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단정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오셨소. 양 대표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 다시 들렀습니다. 말씀하시오. 양 대표님께서 사모님께 평소에 자몽 주스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양창수의 두 눈이 한순간 멈췄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다. 자몽 주스라니 무슨 말씀이요? 사모님의 위 내용물에서 자몽 성분이 검출됐다는 비공식 정보를 들었습니다. 자몽은 갑상선 약과 함께 복용하면 약의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 환자에게는 권하지 않는 식품입니다. 양창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두 손이 천천히 책상 위로 올라왔다. 그 손이 책상의 한 구석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 손길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덮으려 할 때 보이는 손짓이었다. 이에나의 시선이 그 손길을 따라갔다. 양창수의 손이 머무는 곳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메모지에는 영어 단어 2개가 적혀 있었다. 그레이프프루트, 그 옆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레보티록신 상호작용,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다. 2024년 10월 2일 검색. 양창수가 그 메모지를 직접 만들어 두었다는 뜻이었다. 한미경이 갑상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직후 양창수는 그 약과 자몽의 상호작용을 검색했다.
그것은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정상적인 검색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정상적인 검색을 한 사람이 어째서 그 자몽 성분을 사망 직전에 아내의 위에서 검출되게 둔 것일까? 이해나가 양창수에게 조용히 물었다. 양 대표님, 이 메모지의 글씨 양 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지요. 그렇소. 이 메모지의 10월 2일 검색이라는 메모는 양 대표님께서 자몽과 갑상선약의 상호작용을 10월 2일에 검색하셨다는 뜻이지요. 그렇소. 그러면 양 대표님께서는 10월 2일에 이미 자몽과 갑상선약의 위험한 상호작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위험을 알고 계신 분이 10월 2일 이후로 아내에게 자몽 주스를 그만 드세요라고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양창수는 침묵했다. 그리고 양 대표님께서는 10월 말에 아내에게 박혜린 씨에게 더 강한 안정제를 부탁해라라고 권하셨습니다. 자몽과 갑상선약의 위험한 상호작용을 이미 알고 계셨던 양 대표님이 그 위에 다시 일반 안정제를 더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 일반 안정제의 일부 성분은 갑상선약의 농도를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 종류입니다. 즉, 양 대표님은 세 가지를 동시에 알고 계셨고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유지하라고 사모님께 권하셨습니다. 처방받은 갑상선약과 자몽주스와 일반 안정제.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위장 안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양 대표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강혁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 안에는 16년의 강력계가 한 줄로 정렬되어 있었다. 양 대표님, 사모님께 자몽주스를 직접 권하거나 권유하신 일이 있습니까? 양창수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의 두 눈에서 한 가지 빛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것은 단정함의 빛이었다. 그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한 가지 다른 빛이 남았다. 그것은 피로의 빛이었다. 강탐정. 우리 집 사람이 1년 전부터 자몽 주스를 좋아했소. 미국에서 사온 비싼 것이었소. 그걸 우리 집 사람한테 추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요. 누구입니까? 양창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강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혜린 씨요. 청송당의 사무실 안이 잠깐 정적에 잠겼다. 양창수의 그 한마디는 강혁의 의심을 다시 한번 박혜린 쪽으로 끌어당기는 한마디였다. 만약 박혜린이 한미경에게 자몽 주스를 추천했고 동시에 박혜린이 한미경에게 일반 안정제를 가져다 주었고 그 두 가지가 한미경의 갑상선 약과 결합하여 부정맥을 일으켰다면 박혜린은 직접 해친 사람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그 죽음의 길을 설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나는 가만히 양창수의 책상 위의 메모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레이프 프루트, 레보티록신 상호작용, 2024년 10월 2일 검색. 그녀는 그 메모지의 종이지를 가만히 살폈다. 그것은 청송당의 일반 업무용 메모지였다. 메모지의 좌측 상단에 청송당이라는 작은 인쇄가 있었다. 이에 나는 그 자리에서 메모지의 잉크색과 메모지의 구김 정도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것은 어떤 의도로 찍는 것인지 양창수는 알지 못했다. 강혁만이 이해나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았다. 강혁이 다시 물었다. 양 대표님, 박혜린 씨가 한미경 씨에게 자몽 주스를 추천한 것이 언제 일입니까? 1년 전이요. 우리 집 사람이 갑상선 진단을 받기 전이요. 박혜린 씨가 한미경 씨에게 갑상선 약을 드시게 된 이후에도 자몽 주스를 계속 드시도록 두셨습니까? 그렇소. 박혜린 씨는 한미경 씨에게 갑상선 약과 자몽 주스를 함께 드시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양창수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직접 박혜린 씨와 그 얘기를 나눈 적은 없소. 그러면 양 대표님께서 10월 2일에 그 위험을 검색하고 나서 아내에게 자몽 주스를 그만 드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소.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해나를 한번 바라보았다. 이해나는 자신의 세종 단말기를 조용히 펼쳤다. 그녀는 그 단말기 안에서 이미 하나의 정보를 끌어내고 있었다. 양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해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자몽 주스 한 병이 사모님의 냉장고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몽 주스가 미국산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소. 그 자몽 주스의 구입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양창수는 잠시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에 순간 어떤 경계심이 어렸다. 우리 집 사람이 한남동의 한 수입식품 매장에서 샀소.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남 수입식품 그 가게요. 이에 나는 그 이름을 적으며 세종에게 즉시 조회를 요청했다. 세종의 화면에 정보가 떴다. 한남 수입식품 단골 고객 명단. 양창수의 법인카드로 최근 1년간 22차례 결제 내역. 가장 최근 결제일은 2024년 10월 28일이었다. 즉 한미경이 사망하기 전날이었다. 이에 나는 그 화면을 강혁에게 조용히 건넸다. 강혁은 그 화면을 한번 보았다. 양 대표님. 10월 28일에 한남 수입식품에서 자몽 주스를 구입하신 것이 양 대표님이십니까? 양창수는 그 물음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두 손이 다시 책상 위에서 가만히 모였다. 그 모임은 합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의 손짓이었다. 각강탐정.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나는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었을 뿐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강혁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에 나도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어떤 죽음은 누군가가 무엇을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죽음은 누군가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하지 않음이 가장 깊은 의도의 다른 이름일 때가 있다. 양 대표님. 사모님께서 그렇게 되시도록 양 대표님께서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창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 사진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 사진 속의 한미경은 24살의 신부였다. 25년 전이요, 강 탐정. 우리 집 사람이 24살, 내가 30살이었소.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임신을 했소. 그러나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소. 우리 집 사람이 1997년에 외환위기 때 자기 친정의 부도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소. 그래서 그 아이를 잃었소. 그 뒤로 25년 동안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소. 우리 집 사람은 그 잃은 아이를 잊지 못했소. 그 슬픔이 우리 집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소. 옆집의 박혜린 씨가 외아들 정은수를 낳은 뒤로 우리 집 사람은 박혜린 씨를 미워했소. 그 미움이 점점 깊어졌소. 10년 전부터는 박혜린 씨의 아들을 두고 헛소문을 동네에 퍼뜨리기 시작했소. 옆집 출판사를 두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소. 나는 그걸 알았소. 그러나 나는 우리 집 사람을 말리지 못했소. 우리 집 사람이 그 미움을 놓지 않는 한 우리 집 사람은 살 수 있었소. 그 미움이 우리 집 사람의 마지막 끈이었소. 그런데 한 달 전에 박혜린 씨가 우리 집 사람한테 약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소. 그것이 두 사람의 화해의 시작이 됐소. 우리 집 사람이 처음으로 박혜린 씨에게 사과를 했소. 차를 같이 마셨소. 우리 집 사람의 미움이 풀리기 시작한 거요. 그런데 그게 풀리기 시작하자 우리 집 사람한테는 미움 말고 다른 것이 남지 않았소. 미움이 그 사람의 끈이었으니까. 그 끈이 풀리니 그 사람의 자아 전체가 풀리기 시작했소. 우리 집 사람은 잠을 못 잤소. 식사를 못 했소. 그리고 나는 알았소. 미움이 풀린 우리 집 사람은 곧 다른 방식으로 무너질 거라는 걸. 박혜린 씨를 평생 미워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 미움 없이는 우리 집 사람이 살아갈 자기 자신을 만들지 못할 거라는 걸. 양창수의 두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강 탐정.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집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너짐을 보지 않고 가겠구나라고 생각했소. 갑상선 약과 자몽 주스와 일반 안정제가 우리 집 사람의 위장에서 만나면 우리 집 사람이 잠든 채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소. 나는 그 만남을 설계하지 않았소. 다만 그 만남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았소. 자몽 주스를 치우지 않았고 박혜린 씨에게 부탁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고 종합병원에 다시 가자고도 하지 않았소. 그리고 10월 28일에 자몽 주스 한 병을 새로 사다가 냉장고에 채워 넣었소. 이에 나는 자신의 안경을 한번 벗었다가 다시 썼다. 그것이 그녀가 평정을 다잡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양 대표님.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요.
그날 밤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와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1998년 겨울의 수사 기록이었다. 그가 강력계 형사 1년 차였던 그해 겨울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에서 한 가족이 한꺼번에 사라진 사건이었다. 가장은 외환위기로 부도를 맞았고 한 달 동안 아내를 의심했다. 아내가 자기 모르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다. 그 의심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가장은 그 의심을 한 달 동안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고 결국 그 의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가족 전체를 한강으로 데려갔다. 그 파일의 맨 마지막 장에는 당시 신참 형사 강혁의 손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만약 그가 한 달 동안의 의심을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꺼냈더라면 이 가족은 살았을 것이다. 강혁은 그 메모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파일을 천천히 닫았다. 이번 사건에서 정인호는 그 한 달 동안의 의심을 강혁에게 꺼냈다. 그래서 정인호의 가족은 살았다. 그러나 한미경은 살지 못했다. 양창수는 25년 동안의 그 슬픔을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꺼내지 않았다. 그 꺼내지 않음이 결국 하지 않음으로 이어졌다. 의심은 꺼내지 않으면 자라난다. 슬픔은 꺼내지 않으면 굳는다. 굳은 슬픔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양창수의 굳은 슬픔은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 움직이지 않음이 한 사람의 죽음이 되었다. 강혁은 창문 너머의 한강을 바라보았다. 10월 말의 한강은 잿빛에서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오랫동안 그 강을 바라보았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2시였다. 은비령 변호사가 사무소로 찾아왔다. 이해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전직 판사 출신의 로펌 대표였으며 미녀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이름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강혁을 짝사랑했으나 그 마음을 직접 드러낸 적은 없었다. 그녀는 강혁이 부탁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해왔다. 강탐정. 양창수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성립 여부는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은비령은 자신의 태블릿을 펼치며 말했다. 첫째, 양창수가 한미경에게 자몽주스가 갑상선 약과 위험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 증거는 10월 2일 메모지로 확보됐어요. 둘째, 양창수가 그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 이것은 배우자로서의 보호 의무에 해당해요. 두 가지 모두 성립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가 가능해요. 다만 고의의 정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양창수가 직접 자몽주스를 사다 냉장고에 채워넣은 10월 28일 구매 이력이 핵심 증거가 될 거예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박혜린 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박혜린 씨는 이 사건에서 의도 없이 이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 그녀가 약을 가져다 준 사실이 불필요하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법적 방어선을 세워두고 싶습니다. 은비령은 잠시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잠깐 어렸다가 사라졌다. 알겠어요. 오늘 중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김병기 부장판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혁의 친구였고 은비령과 판사 동기였으며 이해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강민혁과도 구면이었고 강혁의 사건에 종종 법률적 조언을 건넸다. 강혁아, 나야. 오늘 청송단 건 내가 들었어. 검찰 쪽에서 내일 오전 중으로 양창수 소환 예정이야. 그 전에 네가 넘길 증거들 정리해놔. 내가 절차 쪽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챙겨볼게. 고마워 병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박혜린 씨 쪽은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해. 그 사람은 억울한 쪽이야. 이미 은 변호사님께 부탁했어. 잘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상황실 안에서 강민혁과 김병기와 은비령과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 각각은 이 사건에 서로 다른 조각을 쥐고 있었다. 그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5시였다. 강태룡 장군이 사무소에 들렀다. 강혁의 고등학교 동기였고 현재 국방부에 근무하는 특수전 전문가였다. 강철 같은 체력의 소유자였으며 무기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의 부인 최현진은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었다.
강태룡은 강혁의 사건에 필요할 때마다 특수장비나 정보 루트를 통해 도움을 주었다. 혁아, 오늘 익선동 건 들었어. 괜찮아? 응, 태룡아. 고마워. 내가 한 가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양창수가 한남 수입식품에서 카드를 쓴 이력 말고도 같은 카드로 2024년 10월 28일 오후 5시에 그 가게를 직접 방문한 폐회로 화면을 내가 비공식 루트로 확인했어. 양창수의 얼굴이 또렷이 찍혀 있어. 그 영상 파일 지금 세종에 전송할게. 세종의 화면에 영상이 들어왔다. 2024년 10월 28일 오후 5시 32분 한남 수입식품 매장 안 폐회로 영상. 양창수가 자몽주스 2병을 집어 카운터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그 시각은 한미경이 사망하기 약 2시간 전이었다. 강혁은 그 영상을 한번 보았다. 그리고 송태풍 박사에게 말했다. 박사님, 이 영상 파일 강민혁 형에게 즉시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네. 이에 나는 그 영상을 보는 강혁의 옆에 서서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다. 탐정님. 양창수는 그날 자몽주스를 직접 사다가 집 냉장고에 채워넣고 그 결과를 기다렸군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 가지를 한 거예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네. 그 한 가지가 이 사건의 가장 어두운 점입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마지막에 그 자몽주스를 사다 넣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한 것입니다. 이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언가가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강혁은 천천히 통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10월의 해가 한강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 석양을 오래 바라보았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7시 20분이었다. 강혁은 소속당으로 마지막으로 들렀다. 정인호와 박혜린이 함께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함께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작은 탁자 위에는 박혜린의 가죽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정인호가 책상 서랍에서 꺼내 박혜린의 앞에 다시 놓아두었다. 혜린아, 네, 미안하다. 한 달 동안 내가 너를 의심했다. 너의 일기를 봤다. 그날부터 한 달을 나는 너를 의심했다. 너의 마지막 한 줄 끝낼 것이다. 그 한 줄 때문에 미안하다. 나는 그 한 줄을 가장 어두운 뜻으로 읽었다. 박혜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이노 씨,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를? 이노 씨가 제 일기를 보신 거. 그날 이노 씨가 일기를 다시 옷장 위에 올려놓으셨을 때 페이지가 한 페이지 더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거든요. 저는 한 달 동안 이노 씨가 제 일기를 보신 걸 알면서도 이노 씨에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정인호는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에서 한 가지가 천천히 풀려나왔다. 그것은 한 달 동안 그가 짊어진 의심의 무게였다. 그 무게가 아내의 그 한마디로 한꺼번에 풀렸다. 그러면 너도 한 달 동안 나를 의심했겠구나. 의심한 게 아니라 견뎠어요. 이노 씨가 저를 의심하면서도 저에게 그 의심을 말하지 못하는 한 달을 옆에서 견뎠어요. 그런데 이노 씨가 강혁 탐정님께 도움을 청하셨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한 가지가 풀렸어요. 이노 씨가 그 의심을 자기 안에서 더 키우지 않으시려고 그 의심을 강 탐정님께 꺼내신 거니까요. 그게 이노 씨가 저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강혁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에나가 그의 옆에 있었다. 두 사람은 어떤 말도 보태지 않았다. 혜린아, 네, 우리 일기 같이 쓰자. 너 혼자 쓰지 말고 나도 같이 쓰자. 같은 노트에.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일기를 몰래 보지 않아도 되니까. 박혜리는 잠시 정인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작은 미소가 동시에 떠올랐다. 강혁은 그 미소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나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소속당을 조용히 나왔다. 2024년 11월 1일 오전 10시였다. 양창수는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다. 강민혁 검사가 직접 그를 조사했다. 강민혁은 동생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다. 혁아, 양창수 진술 일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송치 예정.
다만 이 사건의 깊이는 법정에서 한 번 더 다뤄야 할 것 같다. 너의 보고서 양 대표의 진술과 함께 첨부했다. 잘했다. 강혁은 그 문자를 보고 사무소의 통유리창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11월의 한강은 잿빛이었다. 그러나 그 잿빛 위로 어제보다 한결 더 깊은 빛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아서 다른 한 사람이 죽도록 한 죄. 그것은 법의 가장 어려운 자리 중 하나였다. 그것은 의심이라는 사건의 가장 어두운 결과이기도 했다. 한미경은 박혜린에 대한 평생의 의심과 미움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 살아왔고 그 의심이 풀리는 순간 자기 자신을 잃었다. 양창수는 아내의 그 풀려가는 자아를 지켜보며 아내가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기 전에 잠든 채로 가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몽 주스 한 병을 직접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 정인호는 아내의 일기 한 줄을 의심하며 한 달을 잠들지 못했고 박혜리는 남편의 의심을 알면서도 한 달을 침묵했다. 의심은 그렇게 한 줄의 신문에서 한 노트로 한 노트에서 한 가족의 한 달로 한 가족의 한 달에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에서 다시 한 줄의 신문으로 돌아갔다. 그 두 줄짜리 신문 기사는 어쩌면 의심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다. 2024년 11월 1일 저녁 7시 42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사무소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합정의 11월 저녁은 차고 맑았다. 헬리포트의 노란 선이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났다. 빌딩 외벽에 강혁 탐정사무소라는 황동빛 간판이 11월의 바람에 가만히 빛났다. 탐정님, 네 애나씨. 오늘 사건은 누가 범인이었던 걸까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합정의 한강을 오래 바라보았다. 애나씨, 도로시 세이어스가 100년 전에 한 단편을 썼습니다. 한 평범한 남자가 신문에서 독살 사건 기사를 본 뒤로 자기 아내를 끝없이 의심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끝에서 그 남자는 자기 자신의 의심에 잠식되어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의심은 의심받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오늘 사건의 진짜 범인은 의심이었습니다. 한미경 씨를 평생 미움에 가두어둔 것도 그녀 자신의 의심이었고 양창수 씨를 하지 않음으로 이끈 것도 그의 굳어버린 슬픔이었습니다. 정인호 씨의 한 달을 잠들지 못하게 한 것도 박혜린 씨의 한 달을 침묵하게 한 것도 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양 대표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면 그것은 법이 다스릴 수 있는 의심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의심의 더 큰 몸통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의 한 달을 잠들지 못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해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둥근 안경 너머로 합정의 11월 저녁이 가만히 비쳐들었다. 그녀는 한순간 망설인 뒤 한마디를 보탰다. 탐정님. 저도 한 가지를 의심했어요. 무엇을요? 오늘 사건에서 양 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정말로 의도된 부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무너진 사람의 무기력이었는지를요. 두 가지는 법적으로는 다른 결과를 낳지만 인간적으로는 거의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한 사람의 미움 곁에서 산 사람이 그 미움이 풀려가는 아내를 보며 자기 자신도 같이 풀려가는 걸 멈출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송치한 건 옳은 일이지만 그분이 법정에서 한 번 더 인간적으로 다뤄지기를 저는 바라요. 강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애나 씨는 사람을 보는 눈이 참 깊으십니다. 저는요, 탐정님. 네, 저는 한 가지를 더 의심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이애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안경이 한번 합정의 가로등 빛을 받아 깊게 빛났다. 탐정님께서 오늘 사건을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인호 대표님이 그저 4년 전에 의뢰인이셨다는 이유만으로는 탐정님께서 한 달 동안 한 가족의 의심을 같이 견디시는 게 설명되지 않거든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옥상의 난간에 두 손을 가만히 얹었다. 그의 두 눈이 한강 너머의 여의도 불빛을 향했다. 애나 씨,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력계 시절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8년 겨울에 한 가족이 한꺼번에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장은 외환 위기로 부도를 맞았고 한 달 동안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모르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의심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은 그 의심을 한 달 동안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고 결국 그 의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가족 전체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만약 그가 한 달 동안의 의심을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꺼냈더라면 그 가족은 살았을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의심을 혼자 견디는 사람을 보면 한 번은 그 의심을 같이 꺼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됐습니다. 정인호 씨의 한 달은 그날의 그 가장의 한 달과 결이 같았습니다. 이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강혁의 손등 위에 가만히 올렸다. 강혁은 그 손을 마주 잡지는 않았다. 다만 잠시 그 손이 자신의 손등 위에 머무는 동안 손을 빼지 않았다. 탐정님. 네, 저는 탐정님에 대한 의심은 한 가지도 안 갖기로 했어요. 평생 동안요. 강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엇인가를 말하려다가 결국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 가장 작은 목소리로 보탰다. 고맙습니다, 애나 씨. 합정의 11월 저녁에 그 한마디가 가만히 내려앉았다. 통유리창 너머의 사무소 안에서는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가 그날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강은 잿빛이었고 그 잿빛 위로 한결 더 깊은 빛이 천천히 흘렀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황동빛 간판은 한 가족의 의심이 한 달 만에 풀린 그날의 저녁바람에 가만히 빛났다. 2024년의 10월이 그렇게 저물었다. 그러나 강혁은 알았다. 10월은 저물어도 그 10월에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짊어졌던 의심의 무게는 그들이 평생 다시는 그런 의심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는 가장 깊은 마음의 면역이 되어 남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끝까지 동행해주는 일이 자신이 탐정으로 사는 이유라는 것을. 세종의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하나 들어왔다. 나정희가 그 알림을 보고 강혁에게 인터폰을 눌렀다. 탐정님. 새 의뢰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강혁은 옥상의 난간에서 손을 거두었다. 그는 이에나를 한번 바라보았다. 이에나가 먼저 계단 쪽으로 발을 옮겼다. 강혁이 그 뒤를 따랐다. 사무소의 불빛이 합정의 밤 하늘 아래에서 50층 높이로 환하게 켜져 있었다.